중앙당을 해체하고 당명 교체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놨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무릎을 꿇은 한국당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친박 대 비박의 계파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당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참패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슈파이터 희자매의 격조 토크에서는 최민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뤄봅니다.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치평론가 이종훈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안철수 씨 정계 은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했다는데요. 보수야당에 불어닥친 지방선거 후폭풍 예상은 했지만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성 정치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정치를 보다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희자매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민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6.12 북미 정상회담 끝나니까 큰 숙제가 하나, 큰 쓰나미가 하나 지나간 느낌이 좀 듭니다. 두 분 의원님들도 그렇습니까? 쓰나미를 무사히 지나간 우리 최 의원님하고 쓰나미를 온몸으로 맞은 저하고는 뭐 엄청 지금 다르겠죠. 지금 체감 지수가 완전히 다른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느끼는 그 두려움이랄까요? 네. 민심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등골이 선을 했다. 그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다녀보면 지역 유권자들께서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적당하게 이겨서 지역을 찾아뵈면 엄청나게 환호를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환호 없습니다. 그냥 이 결과에 대해서 민심도 놀라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저런 그래야 될 심정을 것 우리는 같아요. 이제 행복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저희들도 저런 심정일 때가 기억을 되살려보면 있었는데 그 지금 문 대통령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지금까지 1년간은 남북 문제 빼놓고 다른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에 혹시 실망스러운 게 있었어도 지나간 정권 탓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그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부터 벌어지는, 지금부터 드러나는 모든 그 실적과 결과물들은 이제 오롯이 이제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에 이어서 지방 정부까지 민주당 쪽이 다 장악을 하게 되면 이게 식구가 많아지다 보면 거기서 뭐 그 예기치 않은 곳에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 좀 무거운 느낌이 한편에서는 있을 걸로 네,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되게 의외의 그 지시를 조국 민정수석한테 대통령께서 내리셨잖아요. 예, 지방정부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하고 악역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방정부라는 것이 원래 중부 지방이 독특한 구조라서 중앙하고는 다릅니다. 중앙은 우선 감시 체계가 많이 있어요. 중앙정부는 야당도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언론이 그렇고 또 시민사회가 나서서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뭐 SNS 상에서 일반 시민들의 감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지방정부는 아무래도 그런 견제와 감시 체계가 아직 제대로 구성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과거에 자유한국당이던 분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뭐 지자체 장도 되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문화가 다른 그 뭐랄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흔히 지방정부 그러면 토호 세력? 맞아요. 네, 뭐 이런 느낌을 떠올리듯이 부패와 비리에 연루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되게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거죠. 민정수석에게 직접
지방정부에 대한 감찰 계획을 세우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필요한 지적하는 얘기지만 게, 옆길로 빠진 것 네. 같아요. 우리 작가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해야 네. 되는데 네. 어떠세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보수 정당에서 몸담아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번 선거 결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실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이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지금 네.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고 있고 또 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 워크숍에서는 네,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정계 은퇴 발언까지도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말씀들과 관련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사실 이번 선거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의 지형은 거의 그렇게 크게 안 변한 것 같아요. 전체 그렇죠. 유권자의 규모가 다소 축소됐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건재한데 지금 보수가 흔히 괴멸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보수 유권자들이 소멸됐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들을 대변하고자 나와 있던 보수 쪽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보수 정당, 거기에는 저는 바른미래당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보수 진영에 대해서 이 보수 유권자들이 심판을 한 거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한국당이나 그 범보수당들의 인물, 노선 다 바꾸라는 게 보수 유권자들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 김성태 그 대표 권한대행이 내놓은 그 쇄신안이라는 네. 거는 말이 거창해서 중앙당이 해체해야지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인도 인정을 했듯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당에 사무처 있잖아요. 네, 네, 네. 사무처 구조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득권을 가진 그 의원들,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의원들 110명의 기득권은 고스란히 그대로 두고 애꿎은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당직자들. 당료들, 예. 당 직원들 자리 없애겠다는 그거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 김성태의 그 권한대행은 네. 뭐 당직자 구조조정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중앙당을 10분의 1로 축소하려면 거기서 일하던 분들을 다 예. 정말 잘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예.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쇄신안을 거창하게 내놓다 보니까 당 내에서는 개파적인 시각으로 보면 친박 개파 정리하겠다는 친박 개파 정리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바깥에서 보면 의원들 자기네 기득권 하나도 안 내려놓고 지금 인물이나 노선 바꾸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애꿎은 사람들 목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요. 저는 이 혼돈의 상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뭐냐면 뭔가 당의 쇄신이나 혁신을 이끌 만한 이 동력, 추진체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체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바로 19대, 20대 두 번에 걸친 공천에서 네. 저는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19대 공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20대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그 두 번의 공천을 통해서 개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공천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 한국당이 개혁 불임 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도 이 혼돈은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개혁 씨앗이 그나마 16대 때는 미래연대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했어요. 그 미래연대에 바로 남원정이 맞아요. 막 태동을 했었고요. 네. 17대는 수요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남원정이 하나의 브랜드가, 개혁 브랜드가 돼서 당에 대해서 굉장히 당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려고 하면 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그분들이 했었고 또 18대에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민본 21이라는 맞아요.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개혁 그룹들이 19대, 20대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쇄신의 필요성은 도처에서 얘기가 되지만 그거를 끌고 갈 주체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국민의 입장에서 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이 당내 싸움은 자기네들의 업보니까 하더라도 정치가 멈추면 안 되고
국회는 여전히 돌아가야 되고 민생은 누군가는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한편에서 당내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 참여해서 법안이나 뭐 이런 거는 그 통과시키는 이 일은 한편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후반기 원구성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님 그거부터 해야죠. 네. 네, 제 말씀 드려서 우선 지금 죄송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네. 저렇게 쉽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괴멸적 수순의 참패를 겪었는데 저게 주말에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고민에 의해서 네. 중앙당 해체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쉽게 대안이 나오고 그 대안이 성공할 수 있었다면 그거는 괴멸적 패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졌다는 사실을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는 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수의 위기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나 보수 지지자의 위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보수라는 이념적 가치의 위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보수의 중요한 한 기둥이 색깔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색깔론을 가능하게 했던 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한반도의 대결 상황, 남북의. 근데 지금 남북이 화해하고 북미가 화해할 때 우리나라 보수가 중요한 한 기둥으로 택했던 색깔론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보수는 정말 고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의원님 말씀에 다 나온 건데 과연 보수의 민주주의가 작동하고 있었냐 지금. 그게 이제 공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다 동의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19대, 20대의 자유한국당 쪽 공천을 보면서 첫째는 색깔 공천. 그래서 뭔가 이게 초선이나 재선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나오면서 스타가 나오는데 맞아요. 되게 그렇죠. 네, 근데 새누리당 쪽에 그런 스타가 있었나? 정말 국민들이 과거에 뭐 진수 의원님도 그렇지만 뭐 남경필, 정병국, 원희룡 이런 분들은 아 그래도 신선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19대, 20대에 그런 분이 있었나 기억이 별로 안 나거든요. 그때는 이제 진박 간별사들이 네, 있기 그러니까 때문에 네,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인맥 공천. 그래서 최순실 공천이라는 얘기가 20대에 나올 정도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소위 민주당 쪽에서 자유한국당 쪽을 부러워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요? 어떤 거예요? 첫째가 테크노크라트. 뭐, 과거, 예, 지금은 예를 아니죠. 들면 네. 진 의원님을 포함해서 네. 과거에 보면 그 테크노크라트들이 당의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의정활동을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정말 전문가들이 많으셨습니다. 네. 그런데 19대, 20대를 거치면서 이 테크노크라트 그룹이 당내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소수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중앙당 당직자입니다. 네. 중앙당 당직자를 뽑는 시스템이 자유한국당 쪽은 일찍이 이게 그냥 공채했어요. 예, 공채했어요. 예, 그래서 공채를 하게 되면서 유능한 인재들이 들어와서 당직자의 수준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19대 때 의정활동 하다 보면 의원들은 못 찾아내는 걸 당직자 쪽에서 찾아낸 경우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유능했고요. 세 번째가 여의도 연구소입니다. 네. 여의도 연구소의 그 분석 보고서들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고를 할 정도였고 여론조사는 가장 정확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김성태 대표가 하겠다는 건 중앙당 축소, 그다음에 여의도 연구소 축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러면 왜 중앙당 해체를 들고 나왔냐? 선거 패배 원인을 당대표 쪽에만 돌리기 위한 겁니다. 저는 이게 당대표, 홍준표 당대표가 활용정이었지만 예. 원내대표도 만만치 않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단도 잘못됐고 수술대 위에 환자가 올라갔는데 이게 암인지 종양인지 종기인지 단순한 염증인지 이에 대한 판단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잘못 나왔다. 그래서 정말 깊은 고민이 필요한데 너무 쉽게 대안을 내려고 하면 이건 뭐 맞을 수도 없고요. 그 대안이. 그리고 당내 분열만 일으킬 수 있지 않겠나. 이건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이렇게 급한 처방전을 낸 이유는 바른미래당을 포함한 비박계를 좀 모아서 당을 정비하고
친박을 내몰려고 하는 전략적 선택이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뻔히 드러나는 그건 하수 중에 하수라고. 하수 중에 하수. 예. 근데 저는 김성태 하수 중에 하수다. 이겁니까? 이게 제목 나온 겁니까? 근데 어쨌든 네. 제가 당분간은 네. 이 케이오스 상태, 네. 혼돈의 상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또 네. 한동안 이걸 겪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이제 아까도 제가 수차 얘기했지만 개혁그룹이 존재하지를 않기 때문에 더 그런데 흔히 어느 정당이나 초선, 재선 그룹이 개혁 목소리를 계속 내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의 그 초재선 의원들은 적어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중진 의원들 뺨칠 정도로 굉장히 구태의연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런 비유를 했던데 마치 일제강점기에 네. 열심히 친일하다가 해방이 되니까 제일 먼저 뛰쳐나와가지고 독립만세 부르는 네. 이 그룹의 비유를 하던데 네. 전 굉장히 정확한 아프지만 정확한 저는 비유였다고 보고요. 네. 어쨌든 그 해묵은 비박 친박 싸움이 네. 결국은 참 볼썽사나운 방식으로 당분간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들도 이제는 여간한 쇄신안을 내놓기 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국민들이 뭐 좀 달라질래나? 그게 이제 한 가지가 뭐냐면 그 110명의 의원들이 네. 우리 모두 다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 기간 동안에는 네. 우리가 지금까지 하지 못한 것을 마무리하고 이 새로운 건강한 보수가 만들어지기 위한 그냥 미라를 만드는 그런 기간으로 삼겠습니다. 뭐 이 정도 쇄신안을 내놓기 전에는 저는 국민들이 별로 그렇게 그 관심을 갖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정도의 쇄신안을 내놓을 걸로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상당히 참 유감스럽게도 오랜 기간 동안 이런 상태가 계속되지 않을까. 예. 초선들이 불출마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정종섭 의원 등이 불출마 선언했고 했어요? 서청원 전 대표가 이제 당을 떠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뭐를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죠, 네. 사실은. 그런데 저희를 돌아볼 때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2006년 지방선거에서 요새 자꾸 잘못된 그 지도가 돌아다니던데 네. 전부 파랗고 호남 지역은 전부 빨갛고 호남만 파랗게 돼 있던데 그게 아니에요. 네. 그때 호남도 네. 열린우리당이 단체장 가져온 거는 전부뿐이고요. 네. 예, 그리고 나머지는 또 그때 민주당이 열린우리당, 나왔어요. 민주당이 따로 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석밖에 못 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괴멸적인 패배를 2006년에 했고 2007년에는 530만 표 차로 졌기 때문에 뭐 할 말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총선에서 80여 석밖에 못 얻었으니까 3번 괴멸한 거죠, 사실. 그리고 그 후에도 다 해봤죠. 지금 김성태 원내대표가 얘기했듯이 당 구조조정, 뭐 그래갖고 양평동 청과시장에 맞아요. 예, 당사 글로 갔어요. 예, 2012년 대선까지는 거기 있었잖아요.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지만 안 되더라. 그래서 사실은 정치가 독한 연애와 같거든요. 네, 독한 연애와 같아서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잘하면 너무나 기쁜 거고 잘 못하면 그 상처가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지금은 그 독한 연애가 단지 그 지지자로서만 있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이 서로 연대해서 또 입장을 표명하기 때문에 네. 그 독한 연애인데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은 지지자들은 정말 간절하게 잘하길 바라는데 또 정치공학을 해보세요. 그러면 더 상처를 많이 입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정치 무관심층이 되어버려요. 그렇죠.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가장 우려하셔야 될 게 바로 이 지점이에요. 아직까지는 패배해서 가슴이 다 같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공학적으로 또 사익을 내세워서 보수의 공익을 안 찾아가면 이게 무관심층으로 바뀌었을 때 마음 여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걸 다 겪어본 처지에서 보면
결국은 진정성밖에 없고 누군가의 책임과 희생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저희는 되게 가슴 아픈 일을 겪었잖아요. 2009년에. 네. 그리고는 다들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 후로 각자 선자리에서 뭔가 하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다가 발버둥만 친다고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우리의 가치를 찾은 겁니다. 이제 분배가 중요하고 과거에는 우리가 분배를 막 노동 쪽에서 얘기하고 투쟁으로 했는데 제도화 시켜야 되겠다 해서 무상 시리즈가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금까지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제일 먼저. 민주노동당이 한 거지만 네. 그것을 그대로 민주당 쪽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가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보와 개혁의 가치를 찾아가고 정말 너무나 큰 희생, 네. 노무현 대통령님의 서거라는 희생을 딛고 그래도 12년 만에 정권 교체한 셈 아닌가요? 그죠? 저 지금 보면 아직도 남원정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나마. 그러니까 야 그동안 그 정말 없었구나. 이른바 이제 당내 개혁을 뭐 비판을 받더라도 뭔가 계속 목소리를 세우면서 개혁을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주장을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요새 아직도 이제 남원정을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지금 국면에서 누가 깃발을 좀 들고, 그러니까 뭐 그 아예 전혀 몰랐던 인물이 새롭게 등장해야 된다. 근데 한국 정치에 그런 게 어딨냐. 뭐 이제 이러저런 얘기가 막 나옵니다. 진수 의원님 보시기엔 좀 어떤 대안이 있다고? 그러니까 전혀 정치권과 그 관계가 없었던 전혀 새로운 인물, 이렇게 해서 등장했던 몇 분들 최근에도 이제 실패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우리 정치권을 경험했고 그거로부터 문제의식을, 정말 현실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나마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지 않아도 어제 사실 몇 명이 네. 막 고민을 하고 뭐 이렇게 푸념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공통 분모를 찾은 게, 그래도 그나마 보수 진영 쪽에서 16, 17, 18대의 그 개혁의 흐름을 이어왔었던 그 남원정 플러스 남원정들과 같이 했던 그룹들이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16대 미래연대, 네. 또 17대 수요 모임, 18대 민본 21. 그분들이 지금은 원내에 들어가 계신 분도 덜어 있고, 이제 바깥에 원외로 계신 분들도 있는데, 네. 그래도 그분들이 보수 개혁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문제의식과 그 비전들은 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라도 한번 다들 모여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기로부터 뭔가를 뭐 계기랄까 실마리를 좀 찾아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나마. 네. 안철수 전 대표에 대한 비판 되게 많은데 그 얘기 지금 계속 안 하고 계셔가지고 네. 좀 어제 세게 뭐 정계 은퇴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당 안에서 대놓고 하기 어려운 얘기를 당 밖에 있는 전문가, 그러니까 정치 전문가죠. 네. 하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제가 지금 정치적으로 제 입장을 얘기할까요? 아니면 솔직한 오늘 정치적인 거 말고 솔직한 얘기. 제목 뽑아주세요. 저는 뭐 안철수 후보를 오랫동안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단기간 겪었는데 상당히 제가 좀 안타까워. 오래 겪어본 분이 있을 수가 없죠. 안타까운 부분이, 그 안철수 후보가 가진 좋은 장점들이 많아요. 전문성. 우리나라에서 찾아보기 드물게 네. 그런 장점도 갖고 있고, 특히 대한민국이 지금 본격적으로 도래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거센 도전에 우리가 응전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 안철수 전 대표 같은 분이 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좀 이끌 이런 전문성은 저는 충분히 능력도 갖고 있고, 능력도 검증된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하면 본인도 굉장히 해피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에도 기여하는 그런 길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치 그만하라는 얘기를 이렇게 돌게 돌려서 하시는 거죠? 정치 그만해야 된다는 겁니까? 네, 정치 계속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뭐 정치 DNA는 예. 좀 없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자기가 가진 장기가 있는데 그걸 다른 쪽에서 예. 그냥 아깝게 소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짧은 기간 겪었지만 지금 안타깝다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안철수 전 대표는 그냥 일개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네. 대권 그렇죠. 후보였고, 대선 후보였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제3세대 정치를 저 사람이 할 수 있을까라고 기대했던 네. 분이거든요. 그리고 새 정치의 상징이었죠. 네, 그런데 이게 쭉 지나고 보면 결국은 대권을 꿈꾸는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를 따져보면 네. 역시 자기의 정체성, 지도자로서 내가 뭘 하겠다, 네. 시대 정신, 뭐 이런 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12년에 안철수는 사람들이 혹시 이게 시대 정신일까 하는 네. 것의 거의 근사치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춘 콘서트를 하면서 젊은 층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줬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안철수 대표가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하게 되었을 때, 저희하고 같이 해서 새정치연합 네, 대표를 네, 네. 하셨을 때 2번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아. 찾아간 이유는 네. 당시에 이미 안철수 전 대표는 김한길 전 네, 네. 대표하고 손을 잡고 있었어요. 예,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노련한 정치와 손잡는 것은 사실 별로 맞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안철수 전 대표가 해야 될 일은 안철수를 지지하는 무당파 젊은 층을 네. 정치 그룹으로 형성해서 예. 그 사람을 당신의 기반으로 만들어라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 그걸 안 받아들이시고 이제 그 다음에는 호남과 손을 잡았잖아요. 그때 이제 사실은 미래가 불투명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 그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인의 운명도 좀 여쭤봤어야 됐는데 다음 주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중앙당을 해체하고 당명 교체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내놨지만 당내 반발이 만만치 않습니다.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지 않고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며 비판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불어 지방선거 참패에 대해 무릎을 꿇은 한국당이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친박 대 비박의 계파 갈등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의 당내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과 마찬가지로 참패하면서 안철수 전 대표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는 상황. 이슈파이터 희자매의 격조 토크에서는 최민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진수희 전 국회의원과 함께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다뤄봅니다.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정치평론가 이종훈 씨가 이런 말을 했죠. 안철수 씨 정계 은퇴를 주장을 했습니다. 분위기가 상당히 썰렁했다는데요. 보수야당에 불어닥친 지방선거 후폭풍 예상은 했지만 수준이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성 정치인의 시각으로 어떻게 하면 한국 정치를 보다 더 건강하게 바꿀 수 있을지 함께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희자매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진수희 전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민희 청와대 정책기획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고 6.12 북미 정상회담 끝나니까 큰 숙제가 하나, 큰 쓰나미가 하나 지나간 느낌이 좀 듭니다. 두 분 의원님들도 그렇습니까? 쓰나미를 무사히 지나간 우리 최 의원님하고 쓰나미를 온몸으로 맞은 저하고는 뭐 엄청 지금 다르겠죠. 지금 체감 지수가 완전히 다른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그 느끼는 그 두려움이랄까요? 네. 민심에 대한 두려움의 크기는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등골이 선을 했다. 그래서 저도 비슷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다녀보면 지역 유권자들께서도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적당하게 이겨서 지역을 찾아뵈면 엄청나게 환호를 해주고 막 그러는데 그런 환호 없습니다. 110명의 기득권은 고스란히 그대로 두고 애꿎은 월급 받고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는 당료들. 예. 당 직원들 자리 없애겠다는 그거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당 안팎에서 거센 후폭풍에 직면해 있는 것이고요. 근데 본인 스스로 김성태의 그 권한대행은 뭐 당직자 구조조정하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해명은 했습니다.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중앙당을 10분의 1로 축소하려면 거기서 일하던 분들을 다 정말 잘라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쇄신안을 거창하게 내놓다 보니까 당내에서는 개파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 친박 개파 정리하겠다는 친박 개파 정리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바깥에서 보면 의원들 자기네 기득권 하나도 안 내려놓고 지금 인물이나 노선 바꾸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애꿎은 사람들 목 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발에 직면해 있는데요. 저는
이 혼돈의 상태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뭐냐면 뭔가 당의 쇄신이나 혁신을 이끌 만한 이 동력, 추진체가 있어야 되는데 추진체가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된 배경에는 바로 19대, 20대 두 번에 걸친 공천에서 네. 저는 뭐 말씀을 그대로 드리면 네.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에 19대 공천을 했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 20대 공천이 이루어졌는데 그 두 번의 공천을 통해서 개혁 마인드가 있는 사람들은 아예 공천 자체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저 한국당이 개혁 불임 정당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지금 현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도 이 혼돈은 그대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 개혁 씨앗이 그나마 16대 때는 미래연대라는 이름으로 존재를 했어요. 그 미래연대에 바로 남원정이 맞아요. 막 태동을 했었고요. 네. 17대는 수요모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남원정이 하나의 브랜드가, 개혁 브랜드가 돼서 당에 대해서 굉장히 당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치려고 하면 네.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그분들이 했었고 또 18대에는 이명박 대통령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민본 21이라는 맞아요. 그룹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개혁 그룹들이 19대, 20대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그 쇄신의 필요성은 도처에서 얘기가 되지만 그거를 끌고 갈 그 주체가 없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뭐 국민의 입장에서 네.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이 당내 싸움은 뭐 자기네들의 업보니까 하더라도 정치가 멈추면 안 되고 국회는 여전히 돌아가야 되고 민생은 누군가는 챙겨야 되기 때문에 한편에서 당내 싸움을 하더라도 국회 참여해서 법안이나 뭐 이런 거는 통과시키는 이 일은 한편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후반기 원구성도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최민희 의원님. 그거부터 해야죠. 네. 네, 제 말씀 드려서 우선 지금 죄송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네. 저렇게 쉽게 대안을 제시하려는 저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괴멸적 수순의 참패를 겪었는데 저게 주말에 어쨌든 지금 표면적으로는 김성태 원내대표의 고민에 의해서 네. 중앙당 해체가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쉽게 대안이 나오고 그 대안이 성공할 수 있었다면 그거는 괴멸적 패배가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우선은 접다는 사실을 아직도 안 받아들이고 있구나. 저는 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보수의 위기는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나 보수 지지자의 위기는 아니지만 그렇죠. 보수라는 이념적 가치의 위기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보수의 중요한 한 기둥이 색깔론이었거든요. 그리고 그 색깔론을 가능하게 했던 건 한반도의 분단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한반도의 대결 상황, 남북의. 근데 지금 남북이 화해하고 북미가 화해할 때 우리나라 보수가 중요한 한 기둥으로 택했던 색깔론이 작동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보수는 정말 고민이 많아야 된다고 생각을 할 우려가 크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제 우려 때문에 되게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된 거죠. 네. 민정수석에게 직접 지방정부에 대한 감찰 계획을 세우라고 한 거잖아요. 예. 근데 필요한 얘기지만 옆길로 빠진 것 네. 같아요. 우리 작가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네, 해야 네. 되는데 네. 어떠세요? 사실은 이명박 정부에서 장관을 하셨고 네. 그리고 사실 이제 보수 정당에서 몸담아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해오셨는데 이번 선거 결과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실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이어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지금 네. 내용이 상당히 심각하고 있고 또 어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바른미래당 워크숍에서는 네, 네. 안철수 대표에 대한 정계 은퇴 발언까지도 나온 거거든요. 네, 네. 그런 말씀들과 관련한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는데 네. 사실 이번 선거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유권자들의 지형은 거의 그렇게 크게 안 변한 것 같아요. 전체 그렇죠. 유권자의 규모가 다소 축소됐을 수는 있지만 여전히 건재한데 지금 보수가 흔히 괴멸했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보수 유권자들이 소멸됐다가 아니고요. 그렇죠. 그들을 대변하고자 나와 있던 보수 쪽의 정치인들, 그다음에 보수 정당, 거기에는 저는 바른미래당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고요. 네. 그 보수 진영에 대해서 이 보수 유권자들이 심판을 한 거다.
그런 평가를 하고 싶고 많은 분들이 비슷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번에 한국당이나 그 범보수 당들의 인물, 노선 다 바꾸라는 게 보수 유권자들의 지엄한 명령이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데, 근데 이제 어제 그 김성태 그 대표 권한대행이 내놓은 그 쇄신안이라는 네. 거는 말이 거창해서 중앙당이 해체해야지 예. 내용을 들여다보면 본인도 인정을 했듯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당에 사무처 있잖아요. 네, 네, 네. 사무처 구조조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기득권을 가진 그 의원들, 사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책임이 있는 의원들 그냥 이 결과에 대해서 네. 민심도 놀라고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더 조심하고 저런 그래야 심정을 될것 우리는 같아요. 이제 행복한 고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네. 저희들도 저런 심정일 때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있었는데 그 지금 문 대통령 그 말씀하시는 대로 사실은 지금까지 1년간은 남북 문제 빼놓고 다른 이제 경제나 이런 부분에 혹시 실망스러운 게 있었어도 지나간 정권 탓을 할 수가 있었어요. 또 그게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 근데 지금부터 지금부터 드러나는 모든 그 실적과 결과물들은 이제 오롯이 이제 현 정부가 책임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앙 정부에 이어서 지방 정부까지 민주당 쪽이 다 장악을 하게 되면 이게 식구가 많아지다 보면 거기서 뭐 그 예기치 않은 곳에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하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 좀 무거운 느낌이 한편에서는 있을 걸로 네, 그래서 생각이 됩니다. 되게 의외의 그 지시를 조국 민정수석한테 대통령께서 감찰 내리셨잖아요. 지시죠. 예, 네. 지방 정부에 대한 감찰 지시를 하고 악역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요. 그러니까 지방 정부라는 것이 원래 좀 지방이 독특한 구조라서 중앙하고는 다릅니다. 중앙은 우선 감시 체계가 많이 있어요. 중앙 정부는 야당도 감시 기능을 제대로 하고 언론이 그렇고 또 시민사회가 나서서 그렇죠. 하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뭐 SNS 상에서 일반 시민들의 감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지방 정부는 아무래도 그런 견제와 감시 체계가 아직 제대로 구성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런데다가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네. 과거에 자유한국당이던 분들이 이제 민주당으로 넘어와서 뭐 지자체장도 되고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네. 그래서 문화가 다른 그 뭐랄까요? 뭐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우리가 흔히 지방 정부 그러면 토호 세력, 맞아요. 네, 뭐 이런 느낌을 떠올리듯이 부패와 비리에 연루